오늘은 요약집 33페이지고요. 교재는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법인의 겸업 제한 나오는데요. 그죠? 법인의 겸업 제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공간이 좀 남아서 그죠? 옆에서 편의점을 하고 싶다. 문제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전혀 문제 없죠. 그죠? 그럼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 우리 법에 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같이 병행해도 우리 법엔 상관이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법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겸업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떠한 일을 병행해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그죠? 본래의 업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면서 이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중개업과 예를 들어서 이사업, 그죠? 이사업이니까 뭐예요? 실제로 내가 이사를 하는 거죠. 예. 이사업을 병행해서 한다. 아니면 도배업을 병행해서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사업을 하는데 이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중개업은 부산에서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무슨 분실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확인을 하자 그랬어요? 법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따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어디를 봐라. 뭐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일은 없지만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 즉 국토부에서 그죠? 법률을 해석해 놓은 유권 해석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겸업 제한은 없기 때문에 내가 편의점을 하건 이사업을 하건 도배업을 하건 어떠한 업종을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2층에 건설회사를 하면서 1층에 중개업을 한다? 가능하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죠? 근데 서울에 내가 건설업을 하고 부산에 중개업을 하고 요거는 문제가 있다. 뭐 물론 우리가 따질 때는 그죠? 뭐 사람 주고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중개사무소에 대부분 있고 그죠? 서울에 있는 회사는 뭐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뭐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의사결정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등록증, 자격증의 양도 또는 대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겸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무조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걸리는 거는 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법인은 중개 법인을 의미하고 또 특수 법인도 의미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룰 건 중개 법인이 되겠죠? 그죠? 중개 법인일 경우에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이다 그러면 뭐뭐뭐 하지 마라라고 이해를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법 14조에서 얘기하는 법인의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인, 중개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아예 정해놨죠? 그죠?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중개 법인을 세울 때, 그죠?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처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법인의 목적,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세운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무엇을 하기 위함에 법에서 규정된 내용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만 할 수 있는 법인이, 그죠? 중개업을 하는 건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것을 하는 것에는 법에서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개업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뒤에 소개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사 도배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개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중개업을 하고 알선을 해준 후에 근데 사장님 혹시 이사하는데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제가요 이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이러고서 이사를 해줘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중개법인은 어떻게 해요? 소개만.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인데요. 분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은 같이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것들은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하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또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 등 관리의 대행입니다. 관리의 대행이니까 직접 임대업을 하거나 관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임대 관리니까, 그죠? 임대에 대한 부분만 관리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담입니다. 상담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그 중개 종류에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전시 중개라는 거 있죠? 그죠? 전시 중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변호사들은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법률 상담도 해주죠. 그죠? 우리는 또 법률 상담 받고 답을 얻어서, 그죠? 답을 얻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내라 그러면 화내겠죠. 그죠? 중개보수를 내라면 화나겠죠. 근데 이런 상이나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이 좀 전문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상담, 전시중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도 당연히 상담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죠?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주로 누구랑 많이 상담을 하게 되나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은행 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죠?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좀 세무사에 가깝죠. 그죠? 변호사까지는 못 가고, 그죠? 보통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집이 이렇게 있고 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어떤 것부터 팔아야 세금이 덜 나올까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물론 세무 및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도 한꺼번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죠? 뭐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세무 요 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토탈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부동산 쪽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내가 상가도 하나 갖고 있고 집도 한 3채 갖고 있고 땅도 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다른 데 좀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순서에 입각해서 잘 팔아야지 양도세가 적게 나오겠죠? 혹은 순서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양도 차익이 지금 것부터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가구 1주택 변신해서 그죠? 마지막에 양도세는 없애는 이런 방향. 그죠? 그리고 내가 임대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하죠? 소득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내가 거기서 정해놓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건물을 여러 채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채를 크게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전문화되고 자산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게 경영정보 기법 제공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였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죠? 대상이 누구한테죠? 네, 사장님들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만 경영 기법의 제공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세종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LBA라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LBA라고 법률 부동산 중개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그죠? 본사를 두고 지사를 두는 근데 지사를 두면서 어떨까요? 우리가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치킨집 할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내가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프랜차이즈의 명성에 의해서 내가 좀 더 매출이 더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떡볶이집도 요즘 떡볶이집도 프랜차이즈 돼요. 그죠? 떡볶이집 옛날에 뭐 그런 거 따졌나요? 그냥 내가 동네 앞에 학교 앞에 떡볶이집 차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분식집도 프랜차이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편화가 된다면 거기 갔더니 깨끗하고 거기 갔더니 일처리가 깔끔하더라. 그리고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 즉 거래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그 중개 공인중개 사무소만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소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중개법인은 이러한 경영정보 기법 제공 등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 아니고 공인중개사 아니고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자 아니고 그죠? 휴업 중인자, 업무정지 중인자는 가능하겠죠? 요거는 확장을 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범주에 넣자는 얘기죠? 맞죠? 휴업은 폐업은 안 했으니까 아직 등록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맞았다 손 치더라도 업무정지가 등록이 취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등록이 살아있는 거니까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에 관한 업무인데 소극적이 있고 적극적이 있습니다. 소극적은 뭘까요? 우리가 제가 세종은 아직 잘 몰라서 대전 법원 앞에 가면 경매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나다니시다 보면 경매 사무실. 그 경매 사무실이 뭐 해주는 데예요? 그죠? 물건 소개 및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는 데죠. 그 얘기는 근데 뭔가요? 내가 경매에 참여할 때 적정 금액과 그죠? 그 물건을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 이런 거를 계산해 주고 그죠? 투자를 유도하는 곳이죠. 맞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저에게 이 건물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이러겠죠. 한 5억 선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경매물건을 다 뒤지겠죠. 적당한 금액, 그리고 적당한 수익률, 원하는 정도, 이런 걸 따져서 제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요, 4억 5천 이상 쓰시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 이한 4억 3천 정도에서 쓰셔서 낙찰 받으시면 괜찮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떤 겁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경매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죠.
그 사람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도와주면서 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이 모르는 내용을 제공을, 즉 용역을 제공을 했죠. 그럼 그분은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저한테 고마워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마워하는 걸로 끝나면은 제가 서운하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의 현장이라면 그렇겠죠. 지금 현장이라면 이 정도 하세요라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경매업을 한다. 그죠? 경매에 대한 그런 업으로 부동산, 경매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경매 수수료는 경매 받아보신 적 있나요? 1% 됩니다. 1%. 1%.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 우리는 0.9%인데 거의 1%. 그죠? 그렇게 알려만 주는 거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거지. 그죠?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거는 밑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뭔가요?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건데 주체가 난가요? 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경매라는 게 어때요?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경매. 그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경매에 참여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잘 써야 되고, 그죠?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경매에 참가한다면 그냥 참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아무나 참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참가를 하셨는데 경매하고 싶으신데 경매날 못 가. 그죠? 경매가 열리는 날 못 가요. 직접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분한테 대신 좀 해줘.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죠? 뭐 위임장 쓰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는. 그죠? 근데 위임을 받은 자가 경매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경매 자체는 우리가 참가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때는요, 어떠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아마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위임장 하나로 족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위임을 보면. 근데 부동산 경매일 경우에는, 그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것도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경매에 참가하려면 교육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경매에 참가하려면 교육 얼마나 받아야 돼, 얼마에 받아야 참가할 수 있어요? 자격증 따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개인이 직접 참가하는데 경매는 제한이 전혀 없죠. 근데 이거를 대신해서 참가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 대리인, 변호사, 변문사, 그리고 또 하나 누굴까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을 갖추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32시간에서 4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아무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장님도 못하고 사장님들 중에서 법원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분들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 얘기하고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하고 있죠? 법인이라서 그렇지. 그죠? 법인도 가능하다. 교육 받아야 된다겠죠?
근데 재밌는 건 경매에 대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경공매 관련 업무를 불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경공매 관련 업무를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상담도 가능하고 상담업도 가능하다. 그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이렇게 앞에 거 따서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법인 업무 중 2분 관상경 한다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왜 우리는 뭐니까 주관식으로 쓸 일이 없죠. 맞죠? 주관식으로 이거를 다 쓴다면은 이런 식이라도 어떻게든 외워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개 법인에 대해 설명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을 싸그리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관식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닌 것만 골라내던가 맞는 것만 골라내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중개업은 외울 거 없겠고. 그죠? 이사 도배업체. 이사 도배가 법인에 대해서 같이 물려서 나온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소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객관식 문제는 요게 다 주어지고선 고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사도배가 나왔다 그러면 소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죠? 분양대항이 나왔다 그러면 주택하고 상업명,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대행이 나왔다 그러면 임대업, 관리업 아니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담. 상담은 특별하게 걸릴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정보기법 제공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경공매 관련 업무는 등록하면 가능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입찰 신청 대리는 입찰을 우리가 보잖아요. 입찰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거고 매수라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자체에 신청하는 거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가격을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입찰에 신청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가격을 적어내는 거죠. 네, 그게 입찰 신청. 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은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이 있다 그랬죠? 특수법인은 몇 가지가 있었나요? 농협과 그 일행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농협, 산림조합,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구, 그리고 캠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농협, 산림조합 이런 거는 뻔하죠?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뭐였어요?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농민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조금 사고를 확장시킨다면 농민을 위한 거니까 농자 들어가니까 그냥 농지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어떨까요? 임야만 안 되겠지 뭐.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장부지, 공장용지. 그죠? 그거만 되겠죠? 자산관리공사는 자기네 들어온 거. 자산관리공사 뭔 줄 아시잖아요, 이제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기억해야 될 라인은 농협이죠.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일반 중개법인에 쫓아가는데, 그죠? 농협은 통뼈예요. 그죠? 통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보증도 1,000만 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중개가 본 목적이 아니죠? 따지면 어때요? 본래의 목적에 부업으로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니까 우리가 중개 법인의 범주에 들고 왔죠? 맞아요? 그래서 특수법인은 기본적으로는 어떨까요?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죠? 그쪽 세계의 개별법을 따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조에 규정된 이 일행들, 그죠? 이 일행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한 것 중에 뭐예요? 이분관상경이래. 이분관상, 이사, 분양, 상담, 경영, 경매잖아요. 중개업 빼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특수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의 업무 영역 중에 중개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원래 본인들의 업무 영역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거꾸로 따지면,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데, 농협은 무슨 업무예요? 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맞죠? 나와 있지도 않은 금융업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보험업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의 범주를 끌고 들어온다면 무조건 다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얘네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지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 있는 중개법만, 중개업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기본적으로 업무 제한이 없다. 겸업 제한이 없다. 그죠?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금지행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업무의 범위로 본다면, 업무의 영역으로 보자면 제한은 없으나 뒤에 금지행위에 뭐가 있었죠? 매매업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매매업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사항인 것이, 그죠? 그게 업자가 붙었다고 해서 겸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칠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와 동일하나 경공매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및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관상경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죠? 중개업 이외의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초과하여 보수를 받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고 중개법인이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지역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쵸? 업무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죠?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무 지역은 제한이 없죠. 어디에서? 국내에서.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죠? 업무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건 국내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미국에 있는 거 못해요? 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죠. 그죠? 국내에서 업무 제한의 범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우리 법에서 그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단,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한다, 중개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개념은 뭐예요? 밖에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밖에 있는 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 법에 의해 적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법에서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려 들었다 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네? 어떤 거? 법. 그죠?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법에서 무지하게 따졌다 그러면 법에서 그걸 따질 이유가 왜 있겠어요? 판례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네, 이건 중개 사무소네, 아니네,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이거를 왜 따질까 굳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유는 내가 수수료, 보수를 더 받았거든. 그게 중개 대상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법에 걸리게 되는 거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우리 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그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따져버리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개 대상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에서 따지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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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매도자는 공인법에 따라서 받고 이제 매수자는 우리나라 법에서 받고. 뭐 따지자면 국내를 따지자면요. 만약에 국내 대전분이 서울에 있는 걸 팔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어디 걸 받아야 돼요? 에? 만약에 다르다면. 왜냐하면 수수료는 지금 어디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똑같지만 서울하고 대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 있는 분한테, 그죠?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부산에 있는 물건을, 그죠?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부산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서 소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팔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부산에 있어.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그죠?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잡아도 상관없죠? 잡았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 데리고 와서 나랑 공동중개를 했네? 그죠? 그러면 대전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부산에 있는 주인은 뭐 어디 있든 또 상관없죠? 물건이 부산이라고 치고, 그럼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아파트를 대전 사람이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했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서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을 춘천에서 데리고 와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럼 그럴 경우에 지금 수수료를 받아야 될,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두 명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 대전에 있는 사람. 근데 서울과 부산의 요일이 다르다. 부산도 다르고 대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사무소 소재지로 갑니다. 사무소 소재지로 가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거는 중개법을 따르지 않고 어디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법 따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양타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어찌됐건 물건 자체가 지금 부산에 있는 물건을 했으니까 중개법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 있는 거니까 미국 중개법을 따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죠. 단 굳이 따지자면 그걸 하면서 내가 소득은 생겼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우리 법하고 또 관계가 없죠. 세법하고 관계가 있죠. 내가 수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 상황이 됐어도. 그죠?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법인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면 수수료 받은 거에 대해. 네? 네. 애매하죠. 근데, 안 들어보죠. 우리 법에는. 네,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우리가 신경 쓰실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법부 측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업무의 업역이 어떻게 된다? 한 끗발 위. 하나 더 위. 그죠? 하나 더 위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 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시, 군, 구죠? 등록관청은 시, 군, 군대. 그죠? 업무 범위는 시, 도. 하나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법부칙 6조 2항에 있는 사람은 살짝 변신시켜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변신시켜주면 돼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그쪽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어때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또 같은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나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죠? 맞죠? 근데 재밌는 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금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중개사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 올라와 있는 것만이죠. 왜 그럴까요? 올린 사람이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던 간에 그 동네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동네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우리 예상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역에 한계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네에 있는 나랑 같은 사람이라면 그 동네 물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한계를 짓고 책임을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서로 한 명을 끌어들임으로써 그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상관없죠. 그죠? 원칙에 따라서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농지만 취급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그죠? 개인일 경우에 고용인은 누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누구 계셔요? 소공당 중개 보조원 있죠? 맞죠? 그럼 소공하고 중개 보조원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고용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들었던 임원 또는 사원, 그죠? 임원 또는 사원은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에만 해당이 되겠죠? 맞죠? 임원 또는 사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이사급, 무한 책임사원, 즉 법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죠? 그 중에 사장님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 이사라고 하죠, 법인을. 그죠? 대표 이사라는 건 이사 중에 한 명이 법인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원 또는 사원, 우리 김사원 이사원의 사원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자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 개인인 개업공인사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지요. 그죠? 고용인 신고하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인일 경우는 우선 그레이드, 구분을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장님이 있고 임원 또는 사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용인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이사원, 김사원, 그죠? 맞죠? 법인일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임원 또는 사원에 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임원 또는 사원은 고용인일까요? 응?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고용인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법인을 움직이는 주체니까, 그죠? 우리 고용인의 반대는 뭐죠? 우리가 우리말이 좀 어려운 게 고용인 하면 고용을 당한 건지 고용을 한 건지 헷갈리죠. 고용인이라 그러면 고용을 당한 사람이죠.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면 고용을 한 사람 있죠. 고용한 사람은 사용인. 그죠? 맞죠? 사용한 사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원급,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으로서 실제로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법인에서도 고용인이 존재하겠죠. 맞죠? 직원, 실제 진짜 직원. 그죠? 진짜 직원은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 또는 사원이 그 법인을 움직이는 주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항상 뭘 받으라고 돼 있어요? 전원이다? 실무교육 받으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의 일정 수 이상은 뭐여야 된다? 공인 중개사.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 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약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다라고 하면 그죠? 개인일 경우는 판단의 여지가 없죠. 그죠? 소속 공인 중개사다 하면 개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당연히 고용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있죠? 그 양반들은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양반들은 소속공인중개사인가요? 사용인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소속공인중개사가 100% 고용인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왜?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잖아요. 사장님 아니니까, 대표이사 아니니까, 현재 상황. 맞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다 고용인은 아닐 수 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요약집 보시면 고용인 단순 직원 사원과 다르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만이 고용인이고 이사급은 고용인이 아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이다. 실무교육 수료해야 되고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고용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인장 등록도 받아야 된다. 인장 등록도 하여야 한다.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이사급이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요.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도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다. 그죠?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고용인, 고용관계의 종료신고 대상자가 아니고 자격증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지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다. 밑에 나오는 거겠죠? 밑에 나오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뭐 똑같죠? 중개보조원도 고용인이다. 직무교육 수료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어찌됐건 우리가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는 것인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뭐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아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용관계의 종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 또는 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사급으로 신고 대상자가 아니고 신고 기간은 고용신고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네? 고용신고를 10일 전에 해요? 언제 전까지? 우리는 다 업무개시 전까지 해요. 업무개시 전까지가 뭐가 있죠? 업무보증도 있고요. 또 인장등록도 있고요. 그죠? 또 거기에 같이 묻어나오는 게 뭐였어요? 고용인 신고였잖아요. 그죠? 도장이나 그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어땠어요? 서면 통지를 받은 이후로부터 나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이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은 해놨지만 아직 일을 못하죠? 일하기 전에 뭐 해야 되니까? 아니, 실무교육은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되고. 그죠?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건 등록이 다 됐단 얘기예요. 등록이 됐단 얘기는 실무교육도 받았고,
그죠? 자격증 습득했고 실무교육 받았고 사무실 구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서면 통지를 받았어. 그때부터 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등록을 완료한 개업공인중개사, 즉 사장님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그죠? 업무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이건 또 세법이야.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건 인장 등록하고 업무 보증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실제로 업무를 하기 전엔 두 개를 꼭 하라 그랬어요. 물론 절차상으로 본다면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했을 거고, 그죠? 등록증 찾아올 때 업무 보증 들었을 거예요. 그죠? 개시 의무, 내가 걔는 거는 순간에 나는 모든 세팅이 끝나겠죠. 그죠? 하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어떻다? 업무 개시 전에 그걸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고용인신고는 우리 직원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우리 직원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직원이 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지. 맞지요?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하기 전까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어때요? 업무 개시 전까지 또 뭐 해야 돼요? 인장 등록도 해야 되죠? 그죠? 고용신고하고 인장 등록까지 해놔야 되겠죠.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도 업무보조 일은 엄연한 일이죠. 그죠? 업무보조 일, 현장 안내 이런 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그 일 하기 전에 신고를 해라. 그죠? 근데 이런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종료가 되었다.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럴 때 10일이죠. 그죠? 요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가,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전에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나요? 그러면 고용인 신고는 지금 어땠어요? 일하기 전, 사전에 신고했죠?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전 신고하라 그랬죠? 이전 신청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등록증. 그럼 이전할 때 등록증, 등록관청부터 가가지고 나 이쪽으로 이사할 거예요. 이거부터 해요? 이전부터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사후 신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인을 쓸 때는 어때요? 미리 신고하고. 그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후에 신고하고. 그죠? 사후 신고는 다 10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고를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데, 고용관계를 스톱한다. 고스톱이래요. 그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거니까 고스톱이죠. 고스톱 업무정지. 네. 그 신고 전에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무등록 사업자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고용인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유리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판결을 내릴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를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양반이 자격증이 있건 없던 간에, 그죠?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소속 고인중개사니까 중개업을 했다, 알선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어때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속이 됐다는 증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완전 무등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무등록 중개업자고 사무실에 좀 친분이 있으시겠지요? 이렇다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혼자 움직이는데 무등록으로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얘기 잘하면,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고로 한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피해는 좀 있으시겠지만 어찌됐건 그거를 잘 유두리 있게 표현한다면 법을 잘 알아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 쉬었다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책임하겠습니다.